네가 그 여자 죽이려 했다고? 회장실에 울려 퍼진 비명 같은 외침은 곧 이 집안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왕의 집 86화 시작합니다. 너 진짜 강재인 죽이려 했어? 황기찬의 분노 섞인 외침이 회장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평소 감정 기복을 철저히 숨기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가 휘날리고 분노에 찬 눈빛이 정면으로 강세리를 꿰뚫었다. 세리는 그 말에 되레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황기찬을 노려보았다. 뭐?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웃기지 마. 그럼 당신은 뭐가 다른데? 당신도 똑같잖아. 나한테 그렇게 시켰잖아. 지금 와서 이러면 다 내 책임만 사라져? 황기찬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교환된 의미심장한 침묵은 불안정한 폭탄처럼 위험했다. 그건 감정에 휘둘린 말이었어. 내가 그런다고 진짜 네가 나서서. 그럼 내가 혼자서 칼 들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 나 혼자 계획 세운 거라고. 그날 누가 내 손잡고 문 밖까지 밀어냈는데. 세리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날선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대화는 회장실 밖까지 새어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여비서가 숨죽인 채 문 근처에 멈춰 섰고 그 옆을 지나가던 경영본부 직원은 그 장면을 흘깃 보고는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사이 회장실 안은 전쟁터 같았다. 세리는 황기찬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너 지금 나랑 끝내고 싶은 거야? 좋아, 끝내.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둘 다 어디까지 같이 했는지 다 까발려야지. 그때 김도희 죽었을 때도 은호일 때도 다 같이 있었잖아. 황기찬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세리의 입을 통해 폭로되자 차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를 감싸고 보호하려 했던 마지막 선까지 붕괴한 지금 남은 건 자신도 가해자라는 사실뿐이었다. 나가. 뭐? 이제 더는 나도 널 보호할 수 없어. 나가. 당장.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서늘하기까지 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로 나선 세리는 경찰 수사관들의 시선과 마주쳤다. 이미 영장이 떨어진 상태였고 회장실 내부에서 있었던 말들이 사내 녹음 파일로 외부에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세리 씨 맞으시죠? 예, 왜요? 강재인 씨 살해 미수 혐의로 출석 요청드리겠습니다. 뺑소니 관련 사건과 함께 관련 진술을 요구받으셨습니다. 세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을 부릅떴다.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경찰서 복도에서 그녀는 소리쳤다. 눈가는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CCTV, 진술서, 그리고 회장실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까지. 그 사람 황기찬이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감정이 격해진다고 사건이 지워지는 건 아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본인의 발언이 본인에게 가장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말씀하시죠. 신문실 안에서 강세리는 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 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들어온 거짓과 위선의 탑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정윤이. 그녀는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 여자의 끝. 강세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아침 강미라는 제인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강재인은 여전히 경찰서에서의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문실에서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지르던 강세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아니라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라며 손톱이 부러져라 책상을 내리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제이는 그런 강세리를 보고도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폭주하는 모습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제이나. 강미란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금 그 여자 진짜 코너에 몰렸어. 근데 말이지 쥐새끼도 몰리면 문다. 지금 강세리가 딱 그 상태야. 제이는 책상에서 눈을 들었다. 강미란의 말투는 진지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화장을 짙게 했지만 눈매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너에 대해 뭐든 하려 할 수도 있어. 그냥 감정적인 보복 같은 거 말고 진짜 위험한 수를 둘 수도 있다는 얘기야. 설마요.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여론도 그 편이 아닌데. 그럴수록 더 위험한 거야. 자신이 무너지는 걸 감지한 인간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도 봤잖아. 강미라는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내려놨다. 그 안에는 최근 황지호와 강세리의 접촉 기록이 담긴 간단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세리, 지호를 통해 내 일정을 캐내려 하고 있어. 얘, 그동안 지호를 제일 좋은 보험이라 여겼던 거 너도 알지? 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설마 지호까지 끌어들이겠어요? 아니, 끌어들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호를 통해 널 감시하겠지. 그리고 내 약점을 찾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강세리는 본인의 집에서 황지호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인 이모 요즘은 어디서 일해? 시간대는? 왜요? 그냥 이모 보고 싶어서? 지호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네가 가끔씩 들른다며. 그래서 그냥 안부라도 전하고 싶어서지. 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요즘엔 도윤 아저씨 병원 근처에서 자주 봐요. 거기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리는 지호가 돌아가고 난 뒤 손톱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도윤이 병원 그럼 저녁 무렵쯤? 한편 김도윤은 강재인과 함께 태오리의 입국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미술계 유명 아트 딜러로 알려진 그는 실종된 캐서린의 친오빠였다. 이 사람 도윤이 태오의 프로필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다 15년 전 동생이 실종된 이후 전업으로 전환했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동생을 찾고 있어. 그 이름이 바로 캐서린 리야. 제이는 숨을 삼켰다. 15년 전이면 강세리가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겹치네요. 그래서 이상해. 세리가 도용한 정체가 그냥 아무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실제 실종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도윤은 곧바로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예술계 쪽 인맥 중에 태오리와 접촉 가능한 사람 있나요? 정호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있어. 예전에 태오랑 전시 공동 기획했던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요즘 다시 국내에 들어왔거든. 연락 한번 넣어볼게. 최대한 빨리요. 태오가 세리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꼭 확인해야겠어요. 그래야겠지. 만약 진짜 실종된 여동생의 신분을 누가 도용했다는 걸 알면 태오리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지. 그 시각 강세리는 집에서 손에 쥔 USB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디까지 날 몰아붙일 생각이야 다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메모장 하나를 꺼냈다. 그 위에는 플랜 B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태오리 아트 딜러 위조 서류 작품 감정 같은 키워드들이 나열돼 있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황기찬은 사무실에서 작품 목록을 훑고 있었다. 그가 개인 명의로 소유한 그림들 중 일부는 YL 법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고 세금 문제로도 골치였다. 이걸 정리해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이 회사를 한숨 돌리게 만들 수 있어. 기찬은 그 순간 태오리의 이름을 떠올렸다. 태오리 지금 입국한다지? 그래. 미팅을 잡자.
감정받고 최고가에 처분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감정을 맡기려는 대상이 바로 강세리의 실체를 폭로할 사람이라는 걸. 황기찬은 사무실 문을 세게 닫고 들어섰다. 손에 쥔 투자 서류 뭉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흩날렸다. 미팅은 엉망이었고 정윤이가 등장한 이후부터 모든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윤 비서의 흔적을 쫓는 것도 포기한 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남은 카드, 그것은 바로 예술품 자산이었다. YL그룹이 소유한 고가 미술품들이었다. 회장실 안쪽 금고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몇 점 보관돼 있었고, 이는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수십억 원대의 현금으로 환전 가능했다. 기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다. 결국 예술이 돈이 되는 세상이군. 작품을 처리하기 위해 그는 아트 딜러 한 명을 떠올렸다. 테오리. 유럽에서 수많은 경매를 주도해온 인물로 최근 국내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는 도윤의 눈치를 살피며 YL법인 명의로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다. 일정이 빠르게 잡혔고 비공개 감정 미팅이 성사됐다. 그리고 마침내 테오리가 나타났다. 그는 어두운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한 태도로 황기찬과 마주 앉았다. 기차는 조심스레 몇 점의 사진과 서류를 내밀었다. 이 중 몇 점은 실제로 출처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통할 겁니다. 감정과 거래를 부탁드리죠. 태호는 서류를 훑다 말고 하나의 서명란에서 시선을 멈췄다. 구매자 캐서린 리.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으며 말했다. 이 이름은? 기차는 그 이름을 무심코 꺼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제 처입니다. 작품 보유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그룹이죠. 그 말에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안에 서린 감정은 차가웠다. 당신 철한분이 혹시 미국에서 생활한 적 있습니까? 기차는 긴장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예, 유학 시절 몇 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렸다. 캐서린. 그건 그의 여동생 이름이었다. 정확히 15년 전 미국 뉴욕에서 실종된 채로 돌아오지 않은 여동생. 부모는 실종 10년을 기다리다 병으로 쓰러졌고 그는 예술계에서 살아남으며 동생의 흔적을 꾸준히 추적해왔다.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가 제 여동생 이름을 쓰고 있다고요? 태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묻자 황기찬은 눈을 피했다. 그건 제 아내가 사용하던 예명이었을 겁니다. 예전 대행사에서 활동할 때 외국식 이름이 필요했다고 해서. 하지만 태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건 단순한 외국식 예명이 아니었다. 미국 체류기간 세리의 사진을 입수한 뒤 돌려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지인들과 나눈 대화 중 누군가 그녀를 캐서린 리라고 불렀던 기억도 스치듯 지나갔다. 아무래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군요. 태호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차가운 빛으로 굳어갔다. 그 안엔 수년간 이어진 미해결 사건과 사라진 진실, 그리고 동생을 빼앗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기차는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자 서류를 얼른 회수하며 말했다.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작품 처리에 대한 부분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이미 대화의 중심을 작품이 아닌 이름으로 옮긴 상태였다. 그녀가 진짜 제 동생 이름을 쓴 게 맞다면 이건 도용입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죠.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기차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그는 태호가 단순히 거래를 위한 딜러가 아닌 잃어버린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 순간 태호는 가만히 일어나 말했다. 이 거래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그가 문을 나서자 기차는 뒤에서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이제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지겠군. 그날 밤 태호는 오래된 자료와 과거 경찰 기록들을 다시 펼쳐 들었다. 그리고 한 줄기 실마리를 붙잡은 듯 오래전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여동생의 모습과 강세리의 현재 사진을 대조했다. 네가 진짜 캐서린의 인생을 훔쳤다면 이건 끝까지 가야 할 문제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술품 감정사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쫓는 오빠의 눈빛이었다. 호텔 로비의 카페 한켠, 태오리는 진한 에스프레소를 앞에 두고 시간을 재듯 시계를 확인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강세리가 나타났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앉으며 가볍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 씨.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가 웃고 있었다. 이 아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는 눈빛 한 번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갸웃했다. 예쁘네요. 태호 씨 동생인가요? 태호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이름은 캐서린 리. 15년 전 뉴욕에서 실종됐습니다. 세리는 그 말에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죠? 당신이 그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호의 말에 세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오해세요. 캐서린이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잠시 활동명으로 쓴 적 있는 흔한 이름일 뿐이에요.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미국에서 사용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다 제 동생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위조한 신분, 도용한 학력, 모두 저희 가족이 수년간 추적해온 기록에 남아 있어요. 세리는 눈빛을 내리깔며 중얼거렸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절 그렇게 만들었어요. 태호는 그의 말을 자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제 동생의 신분을 훔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같은 시각 정윤희와 김도윤은 정호성과 함께 한 공간에서 태호가 보낸 파일들을 열람하고 있었다. 이건 세리의 미국 체류 당시 생활기록부, 금융기록, 거주지 정보까지 모두 조작됐다는 증거야. 도윤이 놀라며 말했다. 정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문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세리는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범죄자였어요. 정호성은 그런 그들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태호를 움직이는 건 너희 몫이고 나는 기찬을 처리하지. 이 두 인간 뿌리부터 다 뽑아버려야 하니까. 정윤희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기자회견 준비할게요. 그 전에 이 증거들 복사해서 경찰에도 넘겨야죠. 도윤도 맞장구 쳤다. 그리고 김도희 사건도 같이. 세리가 도희를 죽였다는 정황, 민 실장이 남긴 녹취도 여기 들어있어요. 태호는 카페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며 방금 세리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다. 세리는 끝까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믿냐며 우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 동생을 죽인 건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삶을 갈취한 건 확실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정호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증거 넘기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공적 정의를 위한 일이니까요. 이튿날 YL 본사 내부 회의실. 황기찬은 태오리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전과 달랐다. 태호는 미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거래 무산입니다. 당신의 부인과 관련된 위조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협업은 불가능해요. 기찬은 당황하며 그게 무슨 일하며 부인하려 하지만 태호는 서류 하나를 건넨다. 이건 미국 법무부에 전달된 정식 진정서입니다. 국제적 신분 도용 건이라
미국 정부가 개입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정윤희는 도윤, 정호성과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마친다. 정호성은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훔친 조직적 범죄에 대한 진실입니다. 한편 세리는 자택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다. 황기찬도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기찬은 짐을 싸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끝났고 나도 끝났어. 이젠 더 이상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야.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수사기관의 호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국 연방수사국 신분 도용 혐의 관련 출두 요청.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국? 이젠 거기까지?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외롭게 무너지고 있었다. 기자들로 가득 찬 브리핑룸. 수십 개의 셔터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는 가운데 단상 위에 선 태오리는 조용히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단정한 양복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5년 전 미국 뉴욕에서 실종된 제 여동생 캐서린 리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녀의 삶을 훔친 여자를 이 자리에서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몇몇은 이미 강세리와의 관련성을 눈치챈 듯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핸드폰으로 실시간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태호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덧붙였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한 여자의 삶을 위조하고 그 정체로 재벌가에 접근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고 저와 제 가족의 오랜 고통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저는 이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자택 거실에 앉아 TV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세리는 온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내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제 끝이야. 뒤이어 들린 발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황기찬이었다. 수척한 얼굴에 피로와 분노가 얽힌 듯한 표정으로 그는 세리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기찬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젠 내가 널 버릴 차례야. 세리는 마치 칼을 맞은 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당신까지 이러면 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기찬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내 손으로 그 모든 걸 부숴버렸어. 은호, 제인, 도희 그리고 캐서린까지. 그 누구에게도 용서를 받을 수 없어. 그 말과 함께 기찬은 자리를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잠시 후 YL그룹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 이번에는 정윤희가 단상에 섰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YL그룹은 강세리라는 인물과 어떠한 법적, 경영적, 사적 관계도 전면 차단할 것입니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회사 내 등록된 그녀의 인사기록은 말소됩니다. 이어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을 차단하듯 고개를 숙이며 단언했다. 우리는 정의로운 기업을 지향합니다. 그 시작은 거짓을 끊어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순간 플래시가 다시 터졌고 실시간 뉴스 자막에 굵직한 글자가 떴다. YL 강세리 전면 퇴출 선언. 캐서린 신분 도용 사건 수사 확대. 그날 밤 강재인은 조용히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다. 무거운 봉투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걸 세상에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과거 병원 CCTV 캡처, 그리고 민 실장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 4본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김도희가 강세리 차량 앞에서 마주 서 있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제이는 입을 열었다. 도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이 사진은 그날 병원 근처에서 찍힌 거고요. 도유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내가 그 아이를 죽이는 걸 봤어. 강제인은 기자회견장 문을 밀고 들어간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있고 플래시가 다시금 번뜩인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서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